앞으로 다가올 경제에 대한 상황들은 유쾌하지 않을 거다.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엄격하게 물가를 잡겠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에서는 우리는 고통이 있겠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물가를 잡겠습니다. 엄격하게 물가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엄격과 고통이 이번에 FOMC에서 키워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어제 가격 반응은 엄청 격하지는 않았지만 좀 곱씹을 부분들, 좀 후덜덜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런 부분 좀 잘 곱씹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제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네. 어제의 사태를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아, 여기 등장 효과음 모양이죠? 효과음을 쫙 넣어줬대. 네. 자, FOMC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 가졌었는데 결국 이제 끝났습니다. 결과 나왔고요. 네, 결과 나왔죠. 네. 100bp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도 사실 좀 있었어요. 워낙 지난 8월, 저희 9월 한 13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확인했던 물가가 워낙 이제 약간 쇼크 수준으로 숫자 자체 높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뭐 끈적끈적한 물가가 높았어요. 차 뛰고 포 뛰어도 올라갔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100bp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들도 좋진 않아서 뭐가 최악인지 사실 말하다 보니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그런데 네. 100bp를 인상하면서도 우리는 앞으로 갈 길이 멀습니다.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났네요. 멉니다. 예, 멉니다. 제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너무 티가 나네요. 예. 멉니다. 그게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였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거는 아주 살짝 비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뭐 어제 생방송 뭐 아침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었지만 제가 좀 정리해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글 네 줄로 네. 어제 FOMC가 어땠지라는 이야기를 조금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왔습니다. 네 줄 정리. 네. 일단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경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택 시장에서 조정 시그널이 나오는 거를 우리 네.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제자리로 돌아올 걸로 우리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강합니다. 이거는 잭슨 홀 때 나왔던 거랑은 아주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택 시장 조정이 조금 더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아주 미묘한 뉘앙스로 조금은 더, 왜냐하면 지표들이 더 안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리고 금리를 어느 정도 이번 달에 이제 어제 FOMC가 더 중요했던 게 점도표. 그러니까 점 찍는 날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점들을 어떻게 찍을 거냐에 대한 거였는데 물가 판단을 올렸고요. 뒤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게 올렸고 이런 문장들이 어제 FOMC를 굉장히 매파적으로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고통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는 실업보다는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한다. 이거를 한 두세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거의 같은 문장은 한 두세 번, 비슷한 문장은 훨씬 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후퇴할 생각이 없구나. 이제 경제하고 물가하고 원래 두 개를 해야지 되는데 물가에 정말로 좀 올인하고 있구나를 어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이제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점도표죠. 예, 올해 말 4.4, 내년 말 4.6, 2024년 말 3.9. 그래서 내년에 더 올리는구나. 그러고 보니 숫자가 4.6? 되게 높네. 라는 생각들을 아마 좀 하셨을 거고, 이거를 쭉 봤을 때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돌발 질문이나 돌발 대답은 없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내용은 무시무시하지만 좀 정돈된 듯한 느낌을 아마 실제로 보셨던 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고, 네. 키워드를 그래도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래야지 딱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있을 텐데. 고통과 엄격이요? 예. 고통,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경제에 대한 상황들은 유쾌하지 않을 거다.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엄격하게 물가를 잡겠다. 라는 게 이번 FOMC에서 제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되게 좀 그러네요. 예, 근데 엄격과 고통이 이번에 FOMC에서 키워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마 일어나셔서 주가 막 엄청 빠진 거 아니야? 금리 엄청 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셨을 텐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 경제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하면서 조금 하락 반응을 했고요. 10년물이 빠졌죠. 네, 10년물. 단기물은 올라가다가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올랐습니다. 네. 예, 단기물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있는데 10년물은 그러면 이제 경제는 확실히 조금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하강 네. 속도가 빨라지겠어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환율 같은 경우에 어제 달러가 1% 넘게 상승을 했고 강세를 보였고요. 주가도 한 1.5%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번 FOMC가 이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두 장만 나오는 FOMC가 분기마다 한 번 있고요. 분기마다 한 번은 저희가 점도표라는 단어 이제 생경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우리는 경제를 어떻게 봅니다. 물가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우리 연준위원들 쭉 이렇게 모아보니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 이렇습니다. 점도표를 공개하는 달이죠. 이번 달이 그 공개하는 달이었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해부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부를 한번 해보시죠. 네. 두 번째 장표의 왼쪽이 뭐냐면은 이제 이번 달에 연준 위원들이 FOMC를 앞두고 어떻게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 점을 찍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년 말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왔는데 오른쪽에 숫자랑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올해 연말에 4.4 그래서 4.5%를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찍은 위원들이 가장 많고요. 근데 그 밑에도 사실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4.25까지 4.25에서 4.5까지 올리자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한 명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래서 문구도 굉장히 호키시했죠. 매파적이었고 하지만 이게 점이 이거 먼저 설명을 드려야지 되겠네요. 예. 오른쪽에 영어로 막 뭐라 써 있는데 저 위에 보면은 미디언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미디언은 중간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뭐 1부터 100까지 사람들이 막 숫자를 막 골랐어요. 딱 50번째. 예, 골랐는데 50번째 맞습니다. 네. 정확히 50번째와 51번째고 사이가 이제 미디언인 거고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사람들이 막 골랐으면 한 50이 중간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1은 한 명만 고르고 70에서 80만 사람들이 엄청 골랐으면은 그렇죠. 중간값은 75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평균을 하죠. 평균한 네. 숫자 보지 우리가 뭐 이렇게 엄청 중간값까지 보지는 않죠. 그런데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의 선택이 굉장히 흩어져 있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 때는 어떤 하나의 이상한 숫자가 들어가면서 평균이 튀지 않도록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중간값이라는 저희가 평소에는 쓰지 않는 미디안이라는 거죠. 예, 그런 거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 4.4, 4.6, 3.9 이런 것들은 정말 중간에 있는 숫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많이 올렸네. 6월에 내년에 기준금리를 3.8, 올해는 3.4로 했던 거를 올해를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의 100bp를 끌어올렸고 내년 것도 80bp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많이 올렸죠. 이제 많이 올렸는데 저희가 그러면 스텝 2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저게 엄청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간값이면 네. 연준 위원분들 한 분 한 분 굉장히 소중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 찍고 어떤 사람은 5% 찍고 중간값이 3입니다. 이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점도표를 봤을 때는 누가 어디다 제일 많이 찍었어? 이제 이것도 봐야지 되지만 몰려 있어? 흩어져 있어? 그것도 봐야 되는 그러네. 거죠. 예, 그래서 2022년 다시 왼쪽을 한번 보시죠. 2022년 동그라미를 보면은 이제 뭐 올해는 다 지났으니까 몰려 있죠. 몰려 있고 제가 궁금했던 건 내년 거가 흩어지냐 모이냐. 모였네요. 모이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짠 듯이 네. 진짜 모였네. 예, 4.75에서 5까지 올려야 된다는 분들이 6분. 그 밑에 25pp 밑에가 6분. 그 밑에가 6분. 그래서 저기 저 맨 밑에 저 점점 하나씩 있는 저 한 사람이 그냥 쭉 찍은 것 같아. 네, 맞습니다. 맨 밑에. 그치? 아, 한 사람이야, 저거. 정프로님의 입김이 좀 작용하시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네, 관측을 네, 해볼 네. 수가 있겠네요. 누군지 알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면은 네. 저게 두 가지 다죠. 이렇게 막 엄청 흩어져 있진 않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게 4.25에서 4.5가 됐건 4.75에서 4.5가 됐건 사람들이 이제 내년에도 인상 기조를 올려갈 거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구나. 그래서 어제 그렇게 회의를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매파적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그거가 첫 번째 포인트. 네. 다시 한번 그 점을 한번 보시면은 근데 애매하죠. 그게 그러면 내년에 몇 프로야? 누가 제일 많이 어디다 많이 찍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팽팽하죠. 중간값은 4.6%로 나오고 굉장히 엄청 이견이 있진 않았습니다만 사람들이 마음을 굳건히 잡았냐. 아니야. 우리 5%까지 올릴 거야. 아니야. 4.5에서 스탑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해져 있냐라고 하면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구나. 내년까지도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근데 부분들이 일부의 있겠구나. 우려는 몇 명은 저 굵은 선 5.5를 넘어가는 것도 찍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건 그런 없었어요, 분들도 사실은. 있죠. 그런 분은 다행히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저렇게 몰려 있는 점들을 보다가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요게 2024년도이고 저거 이제 흩어지네요. 2025년도 이제 멀기도 했습니다. 멀기도 했는데 2024년은 약간 중간값이 아까 저희가 뭐 미디언이 중간값입니다. 가운데 있는 값이 흩어지면 의미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2024년도는 뭐 중간은 한 뭐 3.75에서 4, 그러니까 3.8 이 정도 되는데 굉장히 의미를 갖는 숫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더 올라가거나 유지 뭐 4%를 훌쩍 뛰어넘는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때는 또 뭐 본인이 전에 FOMC 멤버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런 찍을 때 차이도 좀 있죠. 들성이 있게 찍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말을 정정하자면 성의는 있게 찍으셨지만 표를 행사하시지는 않을 그러니까.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저런 거를 더해 보면은. 요런 점들에 옹골차 있게 모여 있는 올해와 내년의 점에서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에서는 우리는 고통이 있겠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정을 할 겁니다. 조정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썼고 조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물가를 잡겠습니다. 엄격하게 물가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아마 어제 나왔던 FOMC가 이렇게 그래도 이벤트가 넘어갔습니다라고 가볍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좀 매파적인 FOMC였다라는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점도표는 점도표고 제가 오늘 하나하나 좀 브레이크다운 드린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 전망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사실은 저희가 원래대로 한다면은 점도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역시 이제 금리를 더 올리자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 뒤에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막 이렇게 분해해서 저는 보여드린 적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물가 전망을 연준이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연준은 얼마나 올렸대? 그럼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야? 그거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까 오프닝 때 이야기 드린 대로 최근에 미국의 물가가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좀 안정되는 것 같지만 근원 물가, 그러니까 휘발유도 빼고 먹을 것도 빼고 심지어 자는 거, 주거비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주거비 뺀 것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연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 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지 돼요. 왼쪽에 숫자만 한번 보실까요? 저 밑에 코어 PC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쓰는 돈들의 물건 가격이에요. 네. 가격 중에서 휘발유 가격하고 먹는 거 뺀 겁니다. 근데 올해도 당연히 올렸죠. 그런데 저 3.1이라는 숫자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내년에 근원 소비 지출 물가가 3.1%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3% 언저리는 가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위에 보시면은 이제 뒤집어지죠. 계속 저희가 헤드라인 물가라고도 하는데 전체 물가에 비해서 그 코어 근원에 숨겨져 있는 물가는 그렇게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거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했던 논쟁들이죠. 저 헤드라인 CPI가 떨어지고 근원 물가가 별로 안 낮아질 건데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그럼 연준은 더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좀 키울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했던 물가 전망, 연준이 내놓은 물가 전망과 저 점들이 옹골차게 찍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주 비껴나가지는 않았던 네.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물가는 내려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스윙이 클 거고요. 왔다 갔다 하겠지만 더디 내려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년에 또 상황이 바뀌고 유가가 혹은 급락, 급등하면 이 표들은 또다시 바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근원 물가가 더디 내려오는 거는 내년에도 좀 그렇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부분들은 이제 실업률에 대한 전망들인데 사실은 저는 앞에 물가 전망, 금리 전망은
그냥 약간 이렇게 기다렸던 매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사실은. 2대 맞을 줄 알았는데 2대 맞았네. 약간 이런 기분이었는데 요 실업률 전망하고 성장률 전망이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저거죠 뭐. 예. 왜냐하면은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보시죠. 위에 표부터 보실까요? 지난해 6월에 어떻게 전망을 했었냐면은 올해 실업률은 지금 실업률 3.7이에요. 근데 지금하고 비슷할 거 올해 연말까지 엄청 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올해 연말에 한 3.8 정도 생각을 하는데 내년 말에 원래 생각했던 숫자는 3.9%였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하는데 뭐 되게 올라갔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똑같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되게 애매한 숫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숫자들은 4.4. 그러니까 우리가 실업률 최근에 최저치가 3.5%였거든요. 거의 이제 1%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라면 올라간 건 알겠다. 근데 저 실업률 1% 올라간 게 많이 올라간 건가? 아니면 조금 올라간 건가?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밑에 아주 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실업률 차트를 볼 때마다 되게 많은 게 느껴지는데 저게 1948년부터 차트거든요.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따라가 보시면은 저는 실업률 지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유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은 그 방향이 유지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ISM 제조업 지수다 그럼 우리 서베이를 하고 물론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열심히 서베이도 하고 그 결과도 신뢰할 만하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갈팡질팡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좀 무서운 것이 방향을 꺾까 뭐 올라갔다 내려가고 내려갔다 뭐 한 3개월 있다 올라가고 그런 종류의 지표가 아닙니다. 방향을 한 번 바꾸면 짧으면 3년, 길면 10년도 가요. 특히 하락할 때 한 10년씩도 막 주구장창 빠지죠. 그래서 저 실업률이 3.9 내년 연말에 3.9입니다라고 하면은 올라가긴 하는데 경제가 엄청 안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나 보네. 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업률이 3.5에서 4.4까지 올라가 1% 올라가 그럼 엄청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진 않지만 이제 경제는 확실히 방향을 틀어섰구나. 라고 연준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로 보면 네. 실업률이 올라갈 땐 그러니까 이게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게 올라갈 때는 급하고 내려갈 땐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좀 약간 2020년 급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약간의 뭐 변동 정도 아닐까. 천천히 내려가는 그 그림으로 본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뭐 의미 있게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저는 이제 또 희망회로 막 돌려보거든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이번에 파월 의장 인터뷰에서도 뭐 그 주택도 안 좋고요. 소비도 굉장히 여력이 위축돼 있고요. 근데 고용이 여전히 좋아요. 이런 말들을 되게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네. 실제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민 같은 부분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민 때문에 신규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은퇴 같은 것들이 더해지면서 실제 경제만 놓고 보면은 한 10명만 뽑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자꾸 이번 달에 정프로님 은퇴하시니까 11명 공고네. 그리고 우리 좋은 사람 뽑을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 그럼 12명 공고네. 지금 미국에선 사실 이러한 현상들이 제가 쉽게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의 빈자리를 채워야지 되기 때문에 신규 고용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업률이 예전처럼 막 갑자기 5% 하다가 막 10% 가고 막 팬데믹 때는처럼 되진 않겠지만 3% 하다가 막 15% 가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 숫자들을 보면서 사실 마음속 깊숙이는 실업률이 저렇게 한 1%만 올라가고 마칠 수가 있을까?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저 숫자들, 실업률에 대한 숫자들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사실은 깔고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 예측치보다 더 올라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제 연준의 전망도 계속 바뀌고 이코노미스트들 막 전망도 막 계속 바꾸고 이러니까 저거 열심히 오늘은 보는데 안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실업률에 대한 차트를 좀 길게 보시라고 말도 안 되게 70년짜리 차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한 번만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차트를 눈으로 다시 보시죠. 이게 뭐 한 6개월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고 실업률은 그러진 않습니다.
예, 지난 70년 동안 경제 환경에서 엄청 많은 일이 있었겠죠. 네. 엄청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실업률은 방향을 한번 바꾸면은 좀 유지되는 경향들 쭉 한번 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아주 낮게 오를 거다. 라고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에 대해서는 훨씬 이제 무거운 전망들을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을 내놓은 게 이번 FOMC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좀 요걸 보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 숫자 되게 많은데 저 마이너스 0.3이라고 되어 있는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한 숫자들은 다 깎았어요. 안 좋게 하고 실업률도 올라간다 하고 물가는 더 올라간다고 하고 약간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식 계단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가는 더 높게 성장은 더 낮게 전망을 했는데 저희가 아까 미디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산수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뚝 잘라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레인지예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큼 찍었는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몰려 있어, 가운데 몰려 있어, 왼쪽에 몰려 있어. 이거를 요 두 개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장률이 한 1에서 1.9를 찍으신 분이 가장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가장 많은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0.3%?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연준위원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숫자로 보는 것들은 내년에 4Q 정도에는 성장률이 1.2일 것 같고요. 그러면 안 좋긴 한데 뭐 막 엄청 마이너스 성장 간다더니 뭐 그건 아닌가 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서베이를 하신 분들 중에서는 성장에 대해서 실제로 마이너스를 전망한 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게 넓으면 넓을수록 좋지 않습니다. 저희 앞에서 점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네. 마이너스 0.3에서 1.9면은 지금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근데 좀 넓죠. 그래서 내년에 대한 어떤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냐? 답답하지만 여전히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FOMC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이제 동료들과 기준금리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투자자분들에게 좀 고민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려야지 될까? 이제 여러 가지 새벽부터 아주 친밀하게. 아 그렇군요. 그럼요. 이제 여러 카톡으로 가지. 아니면 카톡. 카톡으로? 카톡 오늘 아침에는 그렇습니다. 카톡 중에 하나는 또 정프로와 카톡이었죠. 오늘 제가 대답을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오늘? 제가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장표를 보시기 전에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연말에 4.5까지 올릴 4.5 혹은 4.75%까지 적정 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이제 굉장히 많은 서베이 그 컨센서스가 옮겨가겠죠. 왜냐하면 연준이 우리 중간값이 4.4예요. 올해 말에. 그런데 그거보다 낮게 컨센서스가 형성되기는 어렵죠. 두 번밖에 FOMC도 남지 않았으니까. 남지 않았는데 이 숫자들이 한 3개월이나 뭐 6개월이면은 요즘은 완전 옛날 같네요. 6개월 전에 아주 소수의 분들은 뭐 5%까지 올려야 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3.5 정도가 아닐까요? 뭐 한 2.5 정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한 50bp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달에 100bp씩. 그러니까 올해 최종 기준금리를 몇 프로까지 올려야 되겠습니까?를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딱 얼마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계산에 의해서, 그러니까 룰에 의해서 기준금리가 정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냉정하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제가 테일러 룰 이야기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프로님 테일러 룰이 뭐였죠? 테일러라고 네. 하면 그 양복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네. 배웠잖아요. 김 팀장님 네. 그 정프로를 너무 스미스는 대장장이 이거 미스터 베이컨 빵 만드는 사람 저번 거랑 멘트 똑같았어요. 네. 내가 그것도 기억이 안 나. 너무한다. 가르쳐줬잖아. 얘기해 보세요. 테일러 룰이 뭐냐면은 1900 네. 테이저 말고 테일러요. 네. 테일러가 이제 이거 룰을 만든 교수님이에요.
네, 정영진 룰이에요. 네. 네, 정영진 룰인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준금리 적정 기준금리를 나는 3%인 것 같은데 난 5%인 것 같은데 그럴 네.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게 한 나라의 적정금리는 도대체 몇 프로여야 되는가. 그래서 가장 좀 적합하다. 이분께 좀 이분 룰대로 하니까 경제가 좀 잘 굴러가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테일러라는 분이 만든 테일러 룰입니다. 어떤 걸 넣으냐면 물가하고 실업률을 넣어요. 네. 연준의 이중 책무가 뭐죠? 고용과 물가 안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두 개의 대표적인 지표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업률이 한 5%고 뭐 물가가 한 2%면은 기준금리는 적정은 한 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룰이 있어요. 제가 오늘 식을 가지고 오진 시 않았습니다만. 갖고 와봐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주 근데 이게 명쾌하죠. 쉽게 해주세요. 예, 이게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이게 가장 제가 볼 때 파워풀했던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한 거하고 양복을 만드시는 정프로님하고 계산한 값이 같은 게 저는 되게 파워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전망을 하죠. 네. 아니야, 10월이 아니고 11월인 것 같아. 아니야. 9월이야. 요 정도의 이견은 가능하죠. 그리고 연준 위원들 보니까 적정 테일러 룰로 계산한 건 3%인데 아니야. 저 정영진이가 매파야. 그럼 3.25 아니야? 요 정도의 이견은 가능하죠. 요 정도의 이견은 가능한데 지금처럼 나는 8% 아니야. 나는 3% 이런 정도의 이건 이견이 아니죠. 컨센서스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 테일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010년부터는 잘 안 맞아서 아마 못 들어보신 분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계산해 보니 적정 금리가 얼마로 나오게요? 네. 허허 10%가 나오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렇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다시 한번 그러면 장표를 한번 보시죠. 네. 보시면은 저게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은 10%예요. 정확히는 10.75에 더 가깝습니다. 코어 PC가 5.4이기 때문에. 적정 지금은 금리가 적정 금리 표현을 잘 해야 되겠네요. 테일러 룰에 룰로 의한. 계산한 적정 금리가 네네네. 10.75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누가 저는 10.75까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리고 네. 만약에 저거를 이렇게 저렇게 디스카운트해서 쓸 수 있었으면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벌써 이제 득달같이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저게 이제 너무 조금 황당한 숫자들이니까 저 숫자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왜 뭐 내년 말에 물가가 얼마가 될 거라고 연준은 보고 있고요. 실업률이 얼마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숫자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내년 연말에 물가가 3.1이라고 연준은 생각해요. 실업률은 4.4라고 생각해요. 뚜두두두두두두 내려오면은 6%입니다. 기준금리가. 그러면 옛날 11% 볼 땐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가나? 이제 테일러를 다시 좀 쓰이나? 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강하게 들어요. 만약에 물가가 3%까지 내려왔고 저는 이제 실업률이 저렇게 4.5%까지 정도만 오르면 좋겠지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업률이 좀 더 올라가면 적정금리는 5.5, 5 이렇게 쭉쭉쭉쭉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혹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저 테일러 룰로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적정 금리가 얼마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저는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실 2010년부터 저 테일러 룰이 쓰이지 않았던 거에는 이유가 2010년부터는 잘 안 쓰였어요? 잘 안 써요. 그때 이제 안 맞았다는 얘기죠. 예, 2008년에 이제 QE 같은 처음 네네네. 정책을 하면서 이런 통화 완화를 하면서 이거는 약간 되게 우리가 잘 썼었지만 약간은 이제 올드한 예전에만 잘 맞는 그런 자료였고 우리가 돈을 막무는 푸는 QE를 하는데 예전과 똑같은 룰로 이 적정 금리를 산출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안 썼던 건데 지금은 QE라는 단어는 너무 오랜만에 써보는 것 같네요. 요즘 QT니까. QT죠. 예, QT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테일러 룰이 소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테일러 룰이 저희 뭐 3%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개편을 하시잖아요. 네. 3%, 1.0, 2.0, 3.0 계속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오셨을 텐데
있는데 이 테일러룰도 업그레이드 버전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고치면 제가 추가하는구나. 추가도 하고요. 들어가는 핵심 변수는 고치지 않는데 그 앞에 몇을 곱할 거야. 정프로에게 1을 곱해줄 거야. 김동완 프로님에게 2를 곱해줄 거야. 네. 그런 이제 개수들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것 같고 이게 예전에는 황당한 숫자였지만 점점 황당하지 않은 숫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FOMC 특히 내년으로 가면서 우리가 FOMC를 볼 때는 지금보다는 기준이 좀 선 FOMC들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한 번만 다시 장표를 띄워봐 주시면 아직은 숫자들이 많이 높아요. 지금보다는. 많이 높아서 저희도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4.75까지 올리고 일단은 동결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정했는데 이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되게 모두 다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었지만 더 금리를 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까? 라고 하면 이 표 제가 계산한 거랑 파월 의장님이 계산한 거랑 똑같은 이 표는 금리를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게 이 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 더 유추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FOMC 총평을 해보자면 제가 오늘 숫자 엄청 많이 보여드렸네요. 고통과 엄격이에요. 그래서 갈 길도 멉니다. 우리는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올인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뭐 러시아에서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또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우리가 한두 달 전에 한참 이야기 시장에서 기대가 있었던 연준 피봇은 오히려 조금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는 사실은 이것도 좀 피봤죠 완전. 피봇 얘기하다가. 저는 요것도 조금 궁금했어요. FOMC가 네. 비둘기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한 투자자분들은 좀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FOMC가 이게 큰 이벤트잖아요. 큰 이벤트인데 요게 지나가면 우리가 뭔가 그래도 한 고비를 넘는 기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근데 FOMC만 지나가면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쭉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하락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금리를 볼 때 시중금리, 국채금리죠. 국채금리를 볼 때 통화정책 제일 중요하죠. 물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한 30도 각도로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수급에서는 뭐가 없나? 정말 QT 때문인가? 이런 거 저런 걸 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미국 국채를 덜 사고 있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의 왼쪽 차트를 보시면 미국 국채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해외 국가 연기금 보험사가 30% 가지고 있고요. 연준이 퉁쳐서 24% 들고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 펀드가 얼마 들고 있고 뭐 은행이 얼마 들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손이 누구냐? 해외의 정부들입니다. 정부들이고 예를 들면 한국은행, 인민은행 이런 데랑 그렇습니다. 그 오른쪽 차트를 보시죠. 오른쪽 차트를 보면은 국가별로 누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냐라고 보면은 일본이 가장 많습니다. 중국이 많고요. 그 다음이 영국이에요. 요 세 개를 다 합하면 한 4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꽤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장표에 위에 제목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 QT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QT가 시작된 이후에 줄어든 연준 자산 규모는 820억 달러입니다. 지난해 말 이후에 올해 7월 말까지 7개월 동안 줄어든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 잔액은 2,500억 달러입니다. 3배입니다. 그래서 QT 중요합니다. 기준금리 중요한데 금액으로 보니까 해외에서 뭐 팔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더 많이 사지 못한 게 제가 볼 때는 미국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8페이지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서는 미국 국채를 사실 계속 샀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외환보유액으로 또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샀었는데 작년 이후부터는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잘 못 사고 있어요. 잘 못 사고 있고 가장 많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었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2014년 이후부터 무슨 미중이 관계가 불거져서 확 팔고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줄입니다.
굉장히 스테디하게 줄이고 있어요. 줄이고 있다라는 게 만기가 돌아오는데 안 사면 잔액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상환이 되는 거죠. 더 사지 않고 있거나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만 줄이고 나머지는 계속 사요라고 하면은 제가 이 차트를 굳이 이런 걸 분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일본도 조금 줄었네. 영국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저 밑에 좀 깔려 있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상위 5개국에 한국을 더한 건데 아일랜드도 좀 줄고 룩셈부르크도 좀 줄고 조세 회피 지역들입니다. 미국 국채를 다들 좀 못 사네. 왜?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환율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미국 국채를 요 차트로 보시는 게 낫겠네요. 미국 국채를 주로 사고 있는 일본은 올해 이후에 통화 가치가 20%가 절하됐습니다. 사고 싶어도 10,000원 가지고 8,000원밖에 지금 못 사는 효과가 거죠. 없어요. 못 사요. 못 사고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입니다. 뭐 양국 간의 관계, 뭐 안전자산 선호 이거 알겠는데 돈이 있어야 뭐를 안전자산으로 갈 거 아니에요. 환율을 봐도 무역 수지를 봐도 돈이 없습니다. 중국 빼놓는다고 하더라도 영국 지금 파운드와 1985년 조지 소로스가 공격했던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무역 수지 사상 최대폭입니다.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 한국도 지난해 말 이후에 미국 국채 보유 잔액이 14% 줄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평가액이든 아니면은 장부가액이든 미국 국채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사줘야 사실은 눌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연준도 어제 FOMC에서 확인하셨듯이 이거 우리는 계속해서 QT를 지금 금액을 엄청 늘리고 그러진 않겠지만 QE도 열심히 할 겁니다. 금리도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다라고 하면서 누가 사줘야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금리가 4% 갈게 뭐 3.8 정도 에서 눌러진다는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뭐 일본, 영국 할 것 없이 같은 돈을 벌어서는 예전만큼 미국 국채를 새로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도 그렇죠. 적자입니다. 그러면 매수 여력이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팔죠, 사실은. 네. 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엄청 내다 팔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매수 여력이 줄어드는 거는 매한가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고 어제 미국의 국채 금리는 경기 둔화에 더 포커스를 두면서 조금은 빠져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고점에 어느 정도 다다르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보면 더 높아져 있고 더 높아져 있는데 이러한 좀 주가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을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더 이어질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고통이 더 지속될 것이다. 네. 네? 말하고 나니까 좀 정말 무섭네요. 네. 엄격한 고통인데 이제 아까 2대 맞을 줄 알았는데 2대를 맞았어. 네. 근데 맞을 때 감이 더 싸한 거지. 그러면서 왜 싸하냐? 딱 맞고 들어가는 선생님이 불어가지고 영진아 일로 와봐. 이게 네 성적표야. 성적표 갖고 가서 봐 임마. 볼게요. 보니까 성적표가 개판인 거야. 이게 성장률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거든. 네. 뭐 단체로 그냥 다 맞은 거야. 공부 잘한 놈이나 못한 놈이나. 근데 딱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나도 이론으로 선생님 그만하세요. 야 2대 딱 때린 다음에 야 가면서 봐 임마. 딱 보니까 이런 성적이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이제 거기다 또 하나 너 다음 달에도 이러면 다음 달에 세대야. 세대야. 예. 더 세게 때린다 너. 못 다니겠어 이놈의 학교는. 자, 예, 저희 웃으면서 마무리했지만 네. 또 어제 가격 반응은 엄청 격하지는 않았지만 좀 곱씹을 부분들, 좀 후덜덜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좀 잘 곱씹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생님 임기 언제까지죠? 선생님 제롬 파월 임기 작년에 시작했나? 아직 좀 예, 작년에 시작. 작년에 다시 시작한 거지? 예, 2년 더 남았어요. 누가 먼저 졸업하는지. 자, 하여튼 김효진 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